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주는 책 어밀책입니다. 오늘은 조 디스펜자의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가 되는 법, 책의 일부를 조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전에 소개를 해드렸었던 조 디스펜자는요, 세계 5대륙과 32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강연 요청을 받는 국제적인 강연자, 연구가, 기업 컨설트, 작가이면서 교육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대한 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강연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격려와 애정을 담은 자기만의 스타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뇌의 신경회로를 재배치하고 몸을 재조정해서 지속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왔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조 디스펜자는 현실에 적용해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명상도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신경과학, 후성유전학과 양자역학 등의 최신 성과를 활용해서 자연 치유를 일으키는 원리를 탐구했습니다. 또 다른 과학자들과 협력을 해서 뇌전도를 이용한 뇌파 기록에서부터 심장 일관성의 측정, 후성 유전학적 변화의 검증을 통한 명상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인 저자인 그가 쓴 책에는요,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당신이 플라시보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 등이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 웹사이트에서도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조 디스펜자 즈음, 편기욱 옮김, 출판사 샨티.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신경 습관화의 결과 내부의 마음과 외부의 세계라는 두 가지 현실은 거의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문제에 대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이때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삶과 하나로 합쳐진다. 객관적인 세계는 이제 주관적인 마음의 인식에 의해 채색되고 현실은 계속 그 인식을 따라간다. 당신은 꿈의 환영 속에서 길을 잃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런 함정에 빠진다. 이 함정의 깊이는 생각보다 훨씬 깊다. 여기에 빠지면 행동뿐만 아니라 태도와 느낌도 반복적이 된다. 환경의 노예가 되어 형성한 습관이 곧 당신이 된다. 생각은 삶의 조건들과 똑같아지고 당신은 양자 관찰자로서 특정 현실 속에서 그러한 환경을 재차, 3차 확인하는 마음을 창조한다. 당신이 하는 일은 기지에 변하지 않는 외부 세계에 반응하는 것이 전부이다. 우리는 외부 환경의 결과물이 되었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아닌 외부 환경에 통제하도록 허락했다.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 속 빌 머레이와는 다르게 우리는 삶의 끝없는 단조로움에 맞서 싸우려고조차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 반복되는 고리에 가둔 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고리를 만든 것은 바로 나이다. 내가 이 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끊는 것도 나의 선택에 달렸다. 현실에 대한 양자 모델은 삶을 변화시키려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의 존재 상태를 변화시켜야 한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 본질적으로 나의 성격을 만들기 때문이다. 나의 개인적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나의 성격이다. 따라서 새로운 개인적 형식, 즉 새로운 삶을 창조하려면 새로운 성격을 창조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 결국 변화한다는 것은 나의 현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더 크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환경보다 큰 꿈을 꾼 사람들. 환경을 넘어서서
나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기 전에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당신은 현재 현실보다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윌리엄 밀리스, 퀴리 부인, 마하트마 간디, 토마스 에디슨, 잔다르크와 같이 현실보다 더 크게 생각한 위인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양자장 속의 잠재성으로 존재하는 미래 현실을 마음속에 하나 이상으로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비전은 감각을 초월한 마음속 가능성의 세계에 살아있었고 그들은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꿈이나 비전,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미래의 운명을 믿었고 그것이 마음속에 얼마나 생생한지 마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살았다. 그들은 운명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맛볼 수도 느낄 수도 없었지만 꿈에 몰입한 나머지 그 시간이 되기도 전에 그 잠재 현실에 맞춰 행동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리던 것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 예를 들어 1900년대 초반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의 식민 통치 모토는 인도 국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사기를 꺾어 놓으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간디는 인도 국민의 삶 속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현실을 믿었다. 그는 불멸의 확신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 자유, 평등, 그리고 비폭력을 지지했다. 간디는 모든 이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영국의 압제 아래 있던 당시 현실은 매우 달랐다. 그 시대의 일반적인 믿음은 그의 희망이나 염원과는 정반대였다. 그가 처음 인도를 변화시키려고 할 당시 자유의 경험은 현실과 멀었지만 그는 그러한 표면적인 어려움이 자신의 이상을 포기하도록 흔들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아무리 살펴봐도 외부 세계는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어려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간디는 자신이 처한 환경 조건들이 자신의 존재 방식을 통제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믿던 미래가 아직 감각으로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생생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믿음과 다른 방식으로는 살 수 없었다. 그는 물리적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삶을 끌어안았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이 현재의 환경 조건을 변화시키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노력으로 현실이 바뀌기 시작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도와 일치할 때, 행동이 생각과 일치할 때, 마음과 몸이 함께할 때,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견할 수 있다. 역사의 거인들 무모한 꿈을 꾸다. 역사 속의 위대한 사람들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운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 그들은 바라던 미래가 아직 감각적 징후나 물리적 증거로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자신이 집중하는 미래 현실을 날마다 떠올렸다. 그들의 마음은 현재의 환경을 앞서 있었다. 환경이 더 이상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사의 거인들은 그들의 시간보다 앞서 있었다. 이러한 위대한 존재들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명확하게 그릴 줄 알았다. 이들은 비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기도 했다. 실제로 그들은 완전히 비현실적이었고 그들은 그들의 꿈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생각과 행동, 감정 속에 품은 사건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았다. 그 현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무지하고 냉소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비전을 허튼 소리라고 비난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비관론자들이 옳을 수도 있다. 미래 현실에 대한 비전은 감각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감 너머의 현실에 존재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잔다르크는 무모하고 심지어 미친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녀의 생각은 당대 믿음에 대한 도전이었고 따라서 그녀는 당시 정치 세계를 위협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의 비전이 현실로 드러나자 그녀는 곧 고결한 존재로 추앙받았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꿈을 품는 것이 바로 위대함이다.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몸과 시간을 극복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간디의 경우 그의 외부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기분이 어떨지, 자신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유를 향한 꿈을 실현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 모든 요소들이 조만간 자신의 의도에 굴복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역사의 모든 거인들에게는 마음속에 꽉 들어찬 이상이 있었고 그들의 뇌는 그 이상이 이미 실현됐다고 느꼈다. 우리도 생각 하나만으로 나의 현재 모습을 바꿀 수 있다. 머릿속 시연, 생각이 경험이 된다. 신경과학은 우리가 환경 속의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않고 단지 생각을 달리하는 것만으로 뇌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나의 행동과 태도, 믿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우리는 머릿속 시연을 통해서 뇌 속의 회로를 나의 목적에 맞게 재조직할 수 있다. 뇌는 생각을 실제하는 것처럼 만들어 그것이 이미 물리적 현실이 된 것처럼 느끼게 한다.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실제적인 경험을 하기에 앞서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에서 나는 실제로 피아노를 만지지 않고 닷새 동안 매일 2시간씩 마음속으로 피아노 연습을 한 피실험자들이 어떻게 같은 기간 동안 실제 몸으로 피아노 연습을 한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뇌의 변화를 보여주었는지 설명한 바 있다. 뇌 영상을 찍어본 결과 모든 참가자들의 뇌에서 같은 부위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고 확장된 것이 보였다. 마음속으로 음계와 코드 연습을 한 사람들과 실제로 피아노를 치며 연습한 사람들의 뇌 회로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증가한 것이다. 이 연구는 2가지 중요한 점을 입증한다. 우리는 그저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 뇌를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마음으로 집중할 때 뇌는 마음 내부의 세계와 외부 환경에서 일어나는 경험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생각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개념은 오래된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하고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음속으로만 연습하고 실제로는 피아노를 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학습 결과가 일어났는지 좀 깊이 살펴보자. 어떤 기술을 몸으로 습득하는, 정신적으로 습득하든 뇌를 변화시키려면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것, 직접 지도를 받는 것, 주의를 기울이는 것, 반복하는 것이다. 학습은 시냅스 연결을 만든다. 지도는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몸을 훈련시키는데 이때 그 새로운 경험이 뇌를 더욱 강화시킨다. 이와 더불어 주의를 기울이고 새로운 기술을 계속 반복하면 뇌는 변화한다. 실제로 피아노를 치며 연습한 참가자들은 이 공식에 따라 새로운 뇌의 회로를 만들었다. 마음속으로 연습한 참가자들도 학습 과정에서 몸을 직접 쓰지 않았을 뿐 이 공식을 따랐다. 그들은 자신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상상했다. 이 피실험자들이 마음속으로 반복 연습을 한 후에 그들의 뇌가 실제로 피아노를 치며 연습한 참가자들과
동일한 신경학적 변화를 보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뇌에 새로운 신경망이 구축되어 실제로 피아노를 연습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피아노를 실제로 연주하기 전에 그들의 뇌가 먼저 그 미래에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생각을 다른 무엇보다 더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전주엽 특유의 능력 덕분에 전뇌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도록 외부 환경의 잡음을 차단한다. 우리가 이처럼 마음속의 상상에 몰입하면 할수록 뇌는 그 일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아도 마치 경험한 것처럼 자신의 연결 상태를 바꾼다. 우리가 환경에 관계없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흔들림 없이 이상에 집중할 때 뇌는 환경을 앞서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된 습관을 깨는 중요한 도구, 머릿속 시연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한 가지만 반복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생각이 경험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이때 신경 하드웨어는 생각을 경험으로 반영하기 위해 다시 연결된다.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뇌를 변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순간이다. 신경학적인 변화가 환경과의 물리적 상호작용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습관을 깨는데 매우 중요하다. 피아노 연습 실험이 함축하고 있는 더 큰 의미를 생각해보라. 만약 이와 동일한 과정, 즉 머릿속 시연을 우리가 원하는 다른 일에도 적용한다면 우리는 구체적인 경험을 하기에 앞서 뇌를 먼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원하는 미래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사건이 현실화되기 전에 나의 의도와 행동을 일치시킬 적절한 신경회로를 만들 수 있다. 더 나은 생각과 행동과 존재 방식을 마음속으로 반복 연습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 맞게 생리적으로 준비시킬 신경 하드웨어를 설치하게 된다. 여기에서 뇌의 하드웨어란 뇌의 물리적 구조, 해부학적 구조, 그리고 그 신경세포들을 가르친다. 계속해서 자신의 신경학적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강화하고 다듬어 나간다면 그러한 반복의 최종 결과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신경망을 만들게 된다. 마치 컴퓨터 소프트웨어처럼 이 프로그램은 이제 자동으로 작동된다. 지금까지 당신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뇌를 준비시켰다. 이제 당신은 그 새로운 도전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마음을 바꿀 때 뇌가 바뀐다. 그리고 뇌가 바뀌면 마음이 바뀐다. 변함없이 확고한 신념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외부의 악조건을 뛰어넘어 자신의 비전을 입증할 수 있다. 미래의 자신의 행동을 더 많이 상상할수록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더 쉬워진다. 아직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미래의 경험을 마음속으로 자꾸 떠올려 마치 그 경험이 외부 세계에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여기도록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면 뇌는 더 이상 과거의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그것은 미래로 가는 지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실제로 바라는 상황이 일어나기에 앞서 어떤 경험을 이미 한 것처럼 보이도록 몸을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한가? 우리의 마음은 그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가? 이제 그 점을 살펴보자. 제3장 브레이킹 두 번째, 몸을 넘어서기.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뇌 속에서는 생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화학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뇌는 몸에 특정한 화학적 신호를 보내는데 이것들은 몸속에서 생각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 뇌로부터 화학적 메시지를 전달받으면 몸은 곧장 뇌의 생각에 부합하는 일련의 반응을 내보인다. 그리고
즉각 뇌에게 지금 정확히 뇌가 생각하는 대로 느끼고 있다는 확인 메시지를 보낸다. 우리가 어떻게 몸과 일치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뇌와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이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우리는 뇌와 몸이 강력한 전기 화학적 신호를 통해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간의 두 귀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신체 기능을 조정하는 대규모의 화학 공장인 뇌가 있다. 하지만 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들은 뇌화학 개론 수준이 될 것이고 알아야 하는 용어도 몇 가지 되지 않는다. 모든 세포는 표면에 수용체 부위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인다. 세포의 수용체 부위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 사이에 화학적 성질과 진동수, 전하가 일치하면 세포가 켜져 특정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경 절달 물질, 신경 펩티드, 호르몬은 뇌 활동 및 신체 기능과 관계 있는 화학 물질이다. 이 세 가지 화학 물질을 리간드라고 부른다. 이들은 수천분의 1초 만에 세포와 결합하여 상호작용한다. 신경 절달 물질은 주로 신경세포들 사이에 신호를 보내는 화학적 메신저로 뇌와 신경계가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 신경 절달 물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마다 독특한 역할을 수행한다. 어떤 것은 뇌 활동을 촉진시키는가 하면 어떤 것은 떨어뜨리고 어떤 것은 우리를 졸리게 하는 반면 어떤 것은 깨어나게 만든다. 이 물질들은 현재의 연결 상태를 풀거나 혹은 더 단단히 조이라는 메시지를 신경세포에 전하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 동안 그 메시지를 바꾸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신경세포들에 새로운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신경 펩티드라는 리간드의 두 번째 유형으로 이러한 메신저의 대부분이 이 신경 펩티드로 이루어진다. 이들 대부분은 뇌의 시상하부를 하는 곳에서 만들어진다. 이 화학물질은 뇌하수체를 거친 뒤에 특정 지시사항이 포함된 화학적 메시지를 몸에 보낸다. 신경 펩티드는 혈류를 타고 흐르면서 다양한 조직 세포에 달라붙어 리간드의 세 번째 유형인 호르몬을 활성화한다. 호르몬은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도록 영향을 준다. 신경 펩티드와 호르몬은 감정을 담당하는 화학물질이다. 정리해보자. 신경 절달 물질은 주로 뇌와 마음이 보내는 화학적 메신저이다. 신경 펩티드는 뇌와 몸을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느끼게 해주는 화학적 신호수 역할을 한다. 호르몬은 주로 몸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화학적 물질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성적인 환상에 빠질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활동에 들어간다.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뇌는 금세 몇몇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들이 신경 세포망을 자극해 마음속에 관련 이미지들이 떠오르게 한다. 이 화학적 물질들은 혈류 속으로 특정한 신경 펩티드가 방출되도록 자극한다. 신경 펩티드가 생식선에 도착하면 그곳 조직의 세포들과 결합하여 호르몬계를 활성화한다. 그러면 일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한다. 마음속으로 아주 생생하게 상상한 나머지 몸은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실제 성적 경험을 위한 준비를 한다. 마음과 몸은 이토록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차를 찌그러뜨린 10대 자녀를 마주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의 신경 전달 물질은 뇌 속에서 특정한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사고 과정을 시작하고 신경 펩티드는 특정한 방식으로 몸에 화학적 신호를 보낸다. 당신은 조금씩 짜증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신경 펩티드가 부신에 도달하면 부신이 자극을 받아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제 당신은 틀림없이 화를 느끼게 된다. 화학적으로 당신의 몸은 싸울 준비가 되었다. 생각과 느낌의 순환고리가 현재 상태를 만든다. 다른 생각을 할 때마다 뇌 속 회로들은 그에 상응하는 순서와 패턴, 조합으로 불이 켜지며 불이 켜진 회로들은 그 생각들과 동일한 수준의 마음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신경세포들 간의 특정 연결망이 활성화되면 뇌는 그 생각들에 정확히 일치하는 서명을 지닌 특정 화학물질들을 생성한다. 그 결과 우리는 생각하는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위대한 생각이나 사랑이 가득한 생각, 즐거운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멋진 기분, 사랑이 차오르는 기분, 즐거운 기분이 느껴지게 하는 화학물질을 생성한다고 할 수 있다. 부정적이거나 두려운 생각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부정적이거나 두려운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 뇌와 몸 사이에는 순간순간 일종의 동시성이 발생한다. 생각하는 대로 느끼기 시작하면 느끼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뇌는 몸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뇌는 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계속 관찰한다. 그리하여 몸으로부터 받은 화학적 피드백을 기반으로 몸의 느낌에 상응하는 화학물질을 생성해낼 생각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대로 느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느끼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은 주로 마음, 느낌은 몸과 관련된다. 결국 몸의 느낌이 특정한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 생각에 맞춰지면 마음과 몸은 하나가 되어 함께 작동하게 된다. 그리고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될 때 마지막으로 존재 상태가 만들어진다. 생각과 느낌, 느낌과 생각의 끊임없는 순환 과정이 존재 상태를 만들어내고 그 존재 상태가 우리의 현실에 특정한 결과를 불러온다고도 말할 수 있다. 존재 상태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 감정적인 상태, 즉 어떤 생각의 방식과 느낌의 방식에 익숙해진다는 뜻이다. 이것은 자아 정체성을 이루는 필수 요소가 된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 현재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한다. 나는 화가 나, 나는 고통스러워, 난 의욕이 생겨, 난 자신이 없어, 난 부정적이야. 하지만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그 느낌에 맞춰 또다시 똑같은 생각을 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존재 상태를 기억 속에 저장한 뒤 자신은 늘 그런 사람이라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존재 상태가 바로 자신이라고 정의 내리게 된다는 뜻이다. 생각과 느낌이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난 항상 게을러. 난 걱정이 많아. 난 늘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난 자존감에 문제가 있어. 난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어. 난 그리고 똑똑하지 못해. 이렇게 기억 속에 저장된 특정 느낌은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느낌이 생각의 수단이 되거나 우리가 느낌보다 더 크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할 수 없다. 변화한다는 것은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또한 변화한다는 것은 기억된 자아의 익숙한 느낌보다 더 크게 행동한다는 뜻이다. 당신이 오늘 아침 차를 몰고 출근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 한 동료 때문에 화가 났던 일이 떠올랐다고 생각해보자. 그 사람과 그날의 경험에 대해 생각하자 내 뇌는 몸속에 순환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당신은 정확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느끼기 시작한다. 아마도 화가 나기 시작할 것이다. 몸은 뇌에게 맞아, 정말 한 방 얻어맞는 기분이야 라고 답메시지를 보낸다. 물론 몸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몸속의 화학적 명령을 관찰하는 뇌 역시 갑작스런 느낌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화나고 불만스러운 생각을 계속하면서 똑같은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강화한다. 그래서 더 화가 나고 더 불만스러운 기분이 된다. 결국 느낌이 생각을 조종한다. 몸이 마음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순환이 계속될수록 화난 생각은 몸에 더 많은 화학적 신호를 보내고 이 신호는 화난 느낌과 관련된 부신의 화학물질을 활성화시킨다. 이제 당신은 격분하고 공격적이 된다. 얼굴이 빨개지고 장이 꼬이고 머리가 지끈거리며 근육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 모든 고조된 느낌들이 몸을 가득 채워 생리 기능을 바꿔놓는 동안 이 화학적 혼합물은 뇌 속의 일련의 회로들을 작동시켜 그 감정과 일치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제 당신은 마음속에서 혼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동료에게 화를 내고 있다. 현재의 분노를 정당해 줄 과거 사건들도 하나하나 떠올린다. 그리고 평소에 제기하고 싶었던 온갖 불만 사항을 편지에 세세히 열거하자는데 생각이 모인다. 직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마음속에서는 벌써 그 편지를 동료에게 건넸다. 당신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에 휩싸인 상태로 차에서 내린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이 시점에 이르면 느끼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변화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다. 이처럼 뇌와 몸 사이에 뱅뱅 도는 소통의 결과로 우리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늘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 전과 똑같은 익숙한 생각과 느낌의 패턴을 만들어내고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사적인 행동을 한다. 습관 속에 갇혀버린 것이다. 이것이 화학적인 당신이 기능하는 방식이다. 변화는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자꾸만 고통을 호소하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그게 어머니가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한 행동 패턴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은연중에 알게 되었다고 해보자. 또 당신이 살아오면서 몇몇 힘든 사건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해보자. 이러한 기억들은 나중에도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 사람과 연관되어 감정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을 자동으로 회상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떠올리는 등 오랫동안 고통을 생각하고 느끼는 연습을 해왔음을 의미한다. 이제 당신은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늘 느끼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기가 더 어렵게 되었을 테니 말이다. 과거 사건과 관련된 생각과 느낌을 계속 되풀이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을 기억시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신 자신이나 삶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똑같은 생각과 느낌을 계속 반복하면 몸은 의식적인 생각 없이도 고통의 느낌을 기억하도록 길들여진다. 그 느낌이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면 이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점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는 언제나 그 생각과 느낌이 되살아난다. 우리는 결국 예전의 나로 되돌아가고 만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 우리가 아주 강렬한 감정적 경험을 떠올릴 때 뇌는 그것을 경험했던 예전과 똑같은 순서와 패턴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의 뇌의 회로를 과거에 만들어진 네트워크에 더 강하게 연결시킨다. 아울러 그 순간에 그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처럼 동일한 화학물질을 뇌와 몸속에 만들어낸다. 이 화학물질이 그 감정을 더 잘 기억하도록 몸을 길들이기 시작한다. 함께 발화하고 연결되는 신경세포들은 물론이고 생각과 느낌의 결과로 생성되는 화학물질들까지 모두 마음과 몸을
정형화된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하도록 조건화한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이런 식으로 몇 번이고 다시 체험할 수 있다. 아마 평생 동안 수천 번은 그럴 것이다. 그 감정적인 상태를 의식적인 마음, 훨씬 잘 기억하게끔 몸을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이 무의식적인 반복이다. 몸이 의식적인 마음보다 더 잘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습관이라고 부른다. 심리학자들은 30대 중반쯤에 우리의 정체성이나 성격이 완전히 형성된다고 말한다. 이 말은 35세가 넘은 사람들은 잠재의식에 이미 프로그래밍된 일련의 행동, 태도, 믿음, 감정적 반응, 습관, 기술, 연상 기억, 조건화된 반응, 인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데 그 이유는 몸과 몸이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똑같은 신조를 믿고 똑같은 방식으로 현실을 인지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운전하기, 양치질하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과식하기,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 친구를 비난하기, 삶에 대해 불평하기, 부모님을 원망하기, 자신을 믿지 않기, 불행한 채로 살기를 고집하기 등 중년에 이른 성인이 하는 행동의 약 95%가 이처럼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된 자동 반응이다. 우리는 정말 깨어있는 걸까? 몸이 잠재의식적 마음이 되었을 때 의식적인 마음은 더 이상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어떤 생각에 반응하는 순간 몸은 자동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우리는 무의식적인 상태에 빠진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을 하는 중이라고 해보자. 당신은 길을 찾아가고 아이들의 말다툼을 말리고 커피를 마시고 기어를 바꾸고 아이가 코 푸는 것을 도와준다. 당신은 어떻게 이 모든 행동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걸까? 당신이 하는 동작들을 보면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아주 쉽고 자연스럽다.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이 모든 동작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기억했기에 당신 몸은 이를 능숙하게 해낸다. 당신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의 5%만이 의식적이며 이것이 잠재의식적 자동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나머지 95%와 맞서 싸우고 있다. 우리는 일련의 행동들을 너무나 잘 기억한 나머지 습관적으로 알아서 작동하는 마음이 되었다. 몸이 어떤 생각이나 행동, 느낌을 기억해서 마음이 되는 단계에 도달할 때 우리는 그 기억이 곧 자신이 된 상태가 된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95%가 무의식적인 프로그램, 기억된 행동, 습관적 감정 반응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하루의 95%를 무의식적인 상태로 보내는 셈이다. 겉으로만 깨어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따라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자유로워지길 의식적으로 원한다고 해도 오랫동안 고통과 통증과 힘겨움의 화학물질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왔다면 몸은 습관에 길들여져 있을 것이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행동을 하며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더 이상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삶은 습관이 된다. 우리가 깨어야 할 가장 큰 습관은 우리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조 디스펜자의 책은 제가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책을 직접 읽지 않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조 디스펜자의 명상과 강연을 찾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소개해드린 작은 글이 여러분께 큰 힘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